근데 그 제가 이제 전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은 전세 가지고 이게 제도 자체가 존속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예전에는요.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라고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것 같긴 몇 한데. 년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은행 대출도 못 받을 때 서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결국은 내 집 마련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집도 그랬고, 집을 늘리는 수단으로 전세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기억나시죠? 70년대에는 대출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네. 왜냐면은, 무조건 저축하자. 그때는 이자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새마을금고에 넣었는데 한 25%는 기본이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썬킴 네. 교수님도 연배가 그렇게 많으세요? 저요? 들었어요, 저도 산촌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율이 25%니까, 일단 은행에 다 넣어요. 대출,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네.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이제, 이 회사들과 공장들한테 이제 융자를 해주고, 네. 개인 대출은 힘들었어요. 개인 대출은, 똑같이 우리가 개인 대출을 해도 25%를 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일단 집값이 상승한다는 이제 기본값 디폴트를 놔두고, 네. 집값이 상승하니까 집을 사야 돼요. 그럼 재산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은행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대출이 이자율이 25%니까. 그때 지방에서 올라온, 야, 여기 서울이가, 이거 같다. 여기 서울인가 봐요. 집도 구해야 되는데. 했는데 서울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돈이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나한테 빌려주시라고 이거 가지고 나는 집을 하나 더 사겠다. 그 대신에 당신은 집값의 70% 정도 가지고 내 집에 살아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을 늘려갔었죠, 그 당시는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의 효시가 그렇죠, 그렇게 예. 시작을 했던 거죠. 좋게 말하면은 뭐 자금의 레버리지 효과였던 건데 그래서 집주인들도 전세금 받은 걸로 조금 더 보태서 집 하나 더 사놓고 또 그걸로 전세 놓고 어떻게 보면 세입자와 임대인들이 윈윈하면서 성장해 왔던 우리 역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자님과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이 사금융 거래거든요. 사금융이 사금융 거래죠. 사금융. 내가 뭘 믿고 얘한테 6억, 7억을 줘요, 이걸요. 음. 날릴 수도 있잖아. 사금융 맞아요. 거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 사기의 건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집주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집 보러 갔는데 집 보러 줬습니까? 내가 집주인이 그럼 등기부등본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세도 보증보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확보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전세뿐만이 아니라 사금융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사금융의 형태는 되게 많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금융의 형태가 개모임. 네. 네, 아. 기억나시죠? 네, 개모임. 기억 안 나십니까? 갑자기 기억나죠? 신문 사회면이 맨날 나오는 게 네. 그거였다니까요. 네, 그래서 개주가 개돈 들고 튀었다고.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개주가 그렇게 개돈을 많이 들고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개는 이제 일종의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형태의 사금융인데 여기서도 사실 개주든 개원이든 돈 들고 튀면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일종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엮여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관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관계주의 형태에서 엮여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그걸 투자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주택 쪽에서는 전세 형태로 발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도 이랬을지 않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 가면은 누가 있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집이 있으니까 빌리면 돼.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믿고 가는 거죠. 예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그 개주를 하시던 분이 도망가셨어요. 야반도주라고 했었죠. 어느 동네나.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저런 뭐 이렇게 막 욕이 난무하고 하는데 한 5, 6년 정도 있다 그분이 다시 그 동네 돌아와. 오십니다. 돌아와요? 네. 오. 그래서 뭐 좀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살아요. 옛날에 그런 일 되게 많았어요. 많아요. 네. 야. 그게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람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한 행위만 자꾸 뭐라 그래요. 완전 종교네요.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네. 갑자기 아니 근데 그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해 놓잖아요. 당연히 뭐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확정일자 동사무소 그렇죠. 가서 네.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이 뭡니까 그 전입신고를 통해서 나의 대항력을 만들어 놓는 거고 거기에 더 하나 하자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 보증보험. 저 들었어요. 네. 그거. 그쵸. 그러니까 그 알아보니까 집주인한테 그 얘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동의 없이도 보증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싸더라고. 한 140만 원밖에 안 해요. 일종의 보험료 개념. 보험료죠, 네, 그러니까. 보험료 개념 네.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아마 세입하고 1년 이내에만 가능할 거예요. 맞아, 2년 계약 그거 얘기하더라고. 2년 계약을 했으면 1년 이전에 와서 1년 보험 이내에만 들라고. 가입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조금 배리어가 있어요. 근저당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고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 선순위 채권이 또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택금융공사랑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기네들이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가 공익사업 하듯이 떼인 돈 저희가 다 갚아드립니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신들의 최소한의 마진은 좀 챙겨놓고 보험을 들어주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문제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전세 사기라든지 또 역전세.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그 돈을 대신 갚아줬는지 대위 변제라고도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통해서 나간 게 지난해에는 61억 원을 주택금융공사 대신 갚아줬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73억 원을 갚아줬어요. 훨씬 더 많아졌죠. 근데 지금 273억 원 갚아줬다고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이 제도를 시작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부터 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흔히 허그라고 하는 그 회사. 근데 여기는 지난해에 9,241억 원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름 갈아탄 거예요? 아니 회사가 달라요. 네. 근데 앞에 약자로 한 거고. 아,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데 지난해 9,241억 원을 대위 변제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1조 565억 원. 이것도 올해 들어서 5월까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의 전세 사기라든지 지금 역전세라든지 전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 근데 불행중 다행으로 그 중에서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이걸로 대위변제 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론의 스포트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고 극단적인 케이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문제 정도가 되니까. 근데 저는 좀 전에 설명 들으면서 네. 약간 답답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용어도 좀 어려운 게 많고 맞아요. 일반인들이 전세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냥 집 주소 딱 넣으면 이게 지금 전세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너무 복잡한 거를 다 맡기잖아요. 어차피 정보 처리 못해요. 아니 이런 거 쉽게 우리말로 좀 풀어서 쓰면 안 돼요? 근저당 설정 이거 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어보기에 창피해서 야 근저당 설정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다가 이 뭐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날려버리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는 그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잠깐 그 전출 신고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증보험을 대항력을 잃어버리죠. 네, 맞습니다. 대항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일반인들이 알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큰일 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내가 전입 신고하면은 이제 그게 된 게 아니라 전입 신고하고 이길 새벽 자정까지 요 몇 시간 동안에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맞아요. 순위가 글로 넘어가더라고. 네. 어떻게 막아 걸려? 전입 신고가 아마 이길 0시 기준인가? 맞아. 그 당일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2시에 했다. 음. 근데 그날 0시에 된 거예요. 다음날 0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집주인이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버린 거야. 이걸 그럴 담보로. 수도 있고 어디 매도 계약을 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때 분명히 등기부등본 다 떼봤는데 멀쩡하더라고. 통일동 있고 전에 뭐 이렇게 질권 설정된 거 없고 다 확인을 했는데 보통 한 2달 뒤에 좀 치르고 실제로 입주하잖아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추가 대출을 받았구나. 뭔가 체납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 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다른 선순위 질권 같은 게 있는지도 뭐 물론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 이걸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도록 돼 있어. 아, 그전에는 못 보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뚝딱뚝딱 검색을 해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떼어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 투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이미 다 결정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제가 전세 보증보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보험도 계약서가 있어야 보증보험을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화살을 쏜 다음에 보증보험 받으러 가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공인중개사 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전입신고한 다음에 내일 0시 그 사이에 이 집주인이 또 다른 담보대출 받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잡고 있으래 이렇게 자정까지 그런 케이스가 드물게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먹고 사기 치려면 그렇죠. 그 빈틈은 사실은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이랑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허점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틀어막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용어를. 오늘 공부 많이 하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느껴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예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내가 그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근데 나는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 몸도 나가고 그 집에 대해서 새로 내가 이사를 가는 집에 대항력을 가지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살던 데선 자동으로 전출이 돼버려요. 그렇죠. 두 개 동시에 못하니까. 몸도 나가고 이삿짐도 나가고 전출까지 돼. 그럼 이 집에 대해서는 아무 대항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집주인은 야, 저 사람 뭐 다 나갔네. 나 그러면 보증금 안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방 법원을 가셔야 돼요. 법원을 가셔서 법원까지 가야 돼요? 이게 등기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몇 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세 계약서 같은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를 좀 적어야 돼요. 그런 서류를 딱 내면은 나중에 판사님이 보시고 이건 그냥 서류장으로 하는 겁니다. 뭐 재판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오케이 해주면은 그 집에 대해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최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는 내가 이걸 취하지 않고서는 그 집주인이 이걸 팔 수도 없어요. 그럼 요거는 언제 해야 되나요? 그 집 방 빼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몸 나가기 전에 해야죠. 그 저도 이걸 해보고 그 전에 살던 어떻게 보면 참 이 악덕 임대인이었는데 아이고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걸어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딱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내가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집을 못 팔거든. 그렇지. 그때 그 집을 팔려고 했는데 누가 보러 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도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딱 떼보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돼 있다고 법원에 의해서 질권서를 돼 있다고 딱 나오니까 이런 집을 지금 파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딱 이제 이런 나쁜 집주인들 정말 나빠요. 저는 좋은 집주인이거든요. 그 지금 그 제 집은 지금 제가 그 전세를 주고 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세를 준 그분이 KBS PD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쓰시라고. 새벽에 전화가 보일러가 된다고.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무시한다고. 내일 당장 수리해드리겠다.